안녕하십니까. 하루 경제 주식 마무리 경주마 이재용입니다. 오늘도 힘차게 달려보겠습니다. 같이 달려주실 분 소개해드리죠. 벌써 두 번째 인사드립니다. 돈쌤 어서 오세요. 네, 반갑습니다. 목요일날 돈 얘기 해드리고 있는 돈쌤입니다. 예, 그리고 유한타증권 백인범 연구원 자리해주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예, 하루 경제 주식 마무리하면서 오늘 데일리 이슈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루 종일 들려요. LG엔솔, LG에너지솔루션 공모주 청약 억도 아니고 조도 아니고 경이 몰린답니다. 이야, 경이 몰린 적이 있습니까? 역대 없었죠. 네. 하지만 뭐 기관 같은 경우에는 뭐 잘 아시다시피 뭐 실제로 이제 자금을 갖고 청약을 하는 게 아니라 이제 일단 넣고 받고 보자라는 의미로 좀 넣는 거기 때문에 일경에 대한 의미는 좀 상징적인 의미다라고 좀 생각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그만큼 시장의 관심이 높다라는 점으로 좀 보시면 되지 않을까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나도 청약해야 되는 겁니까? 일단 이걸 안 할 수는 없는 거죠. 안 할 수는 없는 거고요. 특히 최근에 또 이런 청약들은 이제 네. 국민 재테크가 된 적도 네. 꽤 많지 않습니까? 뭐 SK발사라든지. 지난해 붐이었죠. 네. 근데 네. 이번 같은 경우는 뭐 잘 아시겠지만 이제 인당 하나. 네. 네. 그러니까 예전보다는 좀 확률이 떨어지겠지만 뭐 그래도 큰 무리가 없다면 균등 하나 정도는 받을 수 있지 않을까. 그렇다면 그것도 나쁘지 않은 하나. 기회가 되는. 하나만 받아도 뭐 그렇죠. 쉽지 않죠. 네. 그리고 예전보다는 증거금이 조금 더 들어가는 부분이 있으니까 KB가 주관사죠. 네. 거기에 균등이 한 200만 주 정도 될 거니까 200만 명 이상 몰리지 않으면 한 주는 받지 않을까. 그런 근데 생각을 엄청 몰릴 것 같은데 나는 얼마나 받을 수 있을까요? 네, 뭐 실질적으로 한 주는 받으십니다. 무조건 넣으시면 한 네. 주는 받으시는 거고 네. 사실 기본 청약이 10주기 때문에 150만 원만 일단 넣으신다라고 하면은 못 받아도 한 주는 받을 수 있다라고 좀 예상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좀 계산을 해보자면 개인 청약 배정 금액이 약 3조 원 정도 됩니다. 네. 그러면은 얼마나 여기에 돈이 몰리겠느냐? 그럼 네. 과거 최대치로 봤을 때는 한 60에서 70조 원 정도가 예상이 되는데 네. 조금 더 열기가 들어와서 100조 원 수준까지 네. 개인 자금이 들어온다라고 했을 때는 1억 원 넣었을 때 네. 약 한 10주 정도를 받을 수 있다라고 계산을 해보시면 네. 좋을 것 같고요. 1억에 10주. 네, 그렇기 때문에 뭐 과거 최대치 70조 원 정도면 조금 더 늘어나겠지만 네. 최대한 보수적으로 봤을 때 1억 원은 10주다라는 인식을 가지시고 청약에 참여하실 때 고민을 하시면 좋지 않을까. 하지만 제일 좋은 방법은 네. 뭐 가족들 다 동원해서 예, 아이까지 한 주 다 받으시는 게 제일 효율적인 투자 방안이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그랬잖아요. 실제로 전에. 네, 그렇죠. 예전 같은 경우에는 중복 청약 가능했기 때문에 네. 사실 더 계좌를 많이 만들고 했었는데 뭐 지금은 아마 예전에 중복 청약하실 때 어느 정도 각 증권사마다 계좌가 있으실 겁니다. 그렇기 네. 때문에 중복 청약에 대한 아쉬움은 있지만 그 예전에 만들어 놓으셨던 아들, 아버지, 어머니, 뭐 와이프 뭐 계좌를 좀 다각도로 활용해 보자라는 말씀 드리고 싶네요. 아 이거 이런 빚내서 하는 분들 많을 거 아니에요. 뭐 그렇게 빚을 낼 정도로 뭐 많은 금액이 필요한 건 아니니까요. 네. 이제 한 명이 할 때 증거금이 이제 150만 원 정도만 있으면 되니까 네. 그 3명이서 한다. 4인 가족이다. 라고 하면 일단은 한 600만 원 정도 동원이 가능하다면 근데 예전에는 뭐 20몇만 원이었으니까 네. 그때보다는 이제 그 최소한 들어가는 금액이 좀 커진 건 사실인데 그래도 한번 해볼 만 하지 않을까. 그리고 가족이 많으면 다 그냥 온 가족 재테크는 한번 네. 해야 되죠. 목적 달성에 성공할 것 같은데 LG 에너지 솔루션. 네. 그럼 LG 화학 있는 사람도 어떡합니까? 그러니까요. 이게 사실 LG 화학이 뭐 네. 여러 가지 사업을 하고 있지만 이게 주로 이제 투자를 많이 하신 분들은 이제 2차 전지를 보고 하실 네. 텐데 거기만 이게 똑 빠져 나와 가지고 따로 상장한다는 게 그 기존 주주에 대한 배려가 굉장히 부족하지 않나. 그러게요. 이런 문제가 있고 저는 뭐 인적분할이 아니라 하더라도 네. 기존의 주주들에게도 이제 신주 청약의 기회를 줘야 될 것 같은데. 그렇죠. 근데 그럴 것 같으면 안 했겠죠. 예, 그래서 이제 사실 우리나라가 뭐 최근에는 어느 재벌 총수의 뭐 멸공 뭐 이런 얘기도 예. 있는데 거기서 얘기하는 게 뭐 우리나라가 이제 지정학적인 이유로 예. 이제 디스카운트를 많이 받고 있다라고 이제 주장을 하시는 분들도 많고 우리 흔히들 그렇게 생각하시잖아요. 예. 근데 제가 봤을 때는 우리나라의 디스카운트 요인은 이제 ESG의 이제 거버넌스의 문제죠. 이 대표적인 게 이제 LG 에솔이 이제 크게 한번 터뜨리는 거 아닌가.
그래서 이제 주주에 대한, 그러니까 오너보다 이제 주주를 좀 생각하는 주식 시장이 돼야 그게 정상인데 지금은 뭐 하다못해 우리 삼성전자 누구 겁니까라고 하면 주주 거잖아요. 네. 근데도 이재용 얘기를 그렇죠. 하시고 이게 네. 경영자신 거죠. 네. 예, 그러다 보니까 이게 우리나라가 주주를 제대로 인정하지 않다 보니까 네. 같은 한 주라도 해외의 한 주보다는 좀 디스카운팅을 하는 게 네. 해외 시장이 하는 이제 합리적인 판단인 네. 거 아닐까. 우리가 기업 가치보다도 세계적으로 보면 그 기업이 저평가되고 있는데 네. 이게 이런 것도 한몫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말씀해 주셨다시피 우리나라 이제 지정학적 리스크는 사실 거의 없지 않나라고 네. 보여지고 있습니다. 뭐 얼마 전에 뭐 북한이 미사일 날릴 때만 하더라도 예전 같으면 하더라도 조금이나마 출렁을 거렸는데 요즘은 사실 뭐 시장 뭐 미동도 하지 않는 네. 그런 모습이기 때문에 뭐 앞서 말씀해 주셨던 이런 대주주라든가 이런 관련한 이슈가 좀 해소가 되어야 되지 않을까라는 바람 갖고 있습니다. 사실 뭐 지정학적 리스크는 우리나라가 아니고 북한이 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아니 그리고 대만도 중국과의 이슈가 있는데 대만은 우리보다 더 상향 평가되어 있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아무래도 말씀하셨던 그 대주주와이런가 주주 친화적인 네. 정책이 우리나라보다 훨씬 더 낮기 때문에 평가를 그만큼 더 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다 보니 뭐 안타깝지만 우리나라가 아직도 이런 저평가 수준에 머무르는 것도 그러한 요인이 아직도 네. 크다라는 점에서 하루빨리 좀 해소가 되어야지 시장이 좀 살아나지 요즘은 않을까. 얘기가 좀 많이 나오는 것 같고 또 역설적으로 한국이 이 지 문제, 이거 거버넌스 문제가 해결되면 네. 그 지금 이익이나 뭐 밸류 같은 거 움직이지 않아도 뭐 4,500 정도 가는 거는 크게 어려움이 없다고 네.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오히려 시장 자체가 저평가돼 있는 요인이 분명하고 그에 대한 해소의 가능성이 좀 생겨 나간다면 네. 길게 보면은 그것도 하나 기회가 될 수 있다. 그러니까 이번에도 LG 에너지 솔루션 공모주 청약에서 또 돈이 이렇게 몰리고 그야말로 이제 목적을 달성하게 되면 거봐 이렇게 하는 게 맞는 거야 이럴까봐 걱정이 또 됩니다. 자 이번에 카카오 얘기 좀 할까요? 네, 카카오에서 임원 주식 매도를 금지하고 그 뭐 1년? 네. CEO는 2년? 2년. 뭐 이렇게 했어요. 시장에서 네. 어떻게 평가합니까? 뭐 이미 다 했는데 뭐 이제와 이제와 이미 다 팔고. 네, 네. 그런 상황이라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지금 또 카카오 입장에서 좀 난감해졌죠. 아무래도 뭐 일단 그 대표의 이런 매각이라든가 그런 게 사실 시장에서 봤을 때 카카오뿐 아니라 네. 어떤 종목이건 간에 뭐 최대 주주던가 임원이 주식을 매도하게 되면 뭔가 시그널이 있다라고 네. 판단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 카카오 경영진들의 이런 무분별한 매각은 사실은 카카오 주주라든가 평가에서 상당히 부정적인 이슈로 좀 작용을 했다. 그리고 또 이제 카카오 의장이 이제 다른 임원 주식 매도 금지와 더불어서 네. 조금 방향성을 좀 전환하는 듯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간까지는 카카오가 좀 각자 도생하는 계열사별로 상장시켜서 네. 이제 너희들 알아서 독립해서 잘 커라 이런 의미였다라고 하면 이제는 카카오를 좀 한 곳으로 통합하는 통합 뭐 어떻게 보면 그 지주사 같은 이런 움직임으로 개편하려는 모습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향후 이러한 발표와 더불어서 카카오의 좀 방향성이 좀 주주 친화적인 방향으로 흘러가서 주주들의 이런 수익이 다시 한번 올라왔으면 하는 이런 바람이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도 언급하셨지만 그 제 주변에서 듣는 얘기도 아니 다 팔고 이익 다 보고 지금 서 이래요. 네, 물론 뭐 남아 있는 것도 있습니다. 뭐 네. 카카오 모빌리티라든지 모빌리티가 사실 또 그 택시 문제 관련해 가지고 또 이슈가 많았잖아요. 근데 지금 이제 카카오페이 같은 경우는 매도를 뭐 100번 양보해서 네. 할 수 있다고 치더라도 그때 이제 코스피 200이 편입됐을 때 네. 이제 쉽게 말해서 이제 패시브에 눈먼 돈이 들어오는 날 이제 그 한 명도 아니고 8명이 동시에 움직였다는 거는 사전에 다 얘기가 있지 않았나를 네. 굉장히 의심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요. 그러다 보니까 오늘 김범수 회장이 이제 뭐 컨트롤 하겠다 뭐 이런 얘기를 하니까 네. 카카오가 지금 어느 정도까지 신뢰를 잃었냐면 그럼 카카오 컨트롤을 만들어서 또 상장하는 거 아니냐 이런 농담까지 그렇죠. 나오는 거예요. 네. 네. 그 사실은 이거는 굉장히 이제 지금 관련해서 그 대주주가 이제 매도를 했던 게 네. 테슬라도 얼마 전에 일론 머스크가 매도를 하고 근데 그때는 뭐 왜 팔았는지도 다 알렸잖아요. 세금 때문이라고. 예, 그랬는데도 이제 그랬던 강성 주주들의 천국인 테슬라조차도 이제 빠졌다가 다시 회복을 하는 상황인데도 카카오페이가 그렇게 한다는 거는 이게 그러니까 에너지 솔루션 얘기도 있었지만 네. 이거는 또 다른 게 저는 좀 강하게 말씀드리면 카카오의 혁신은 사실 주식 장사에 있는 거 아닌가. 네. 예, 좋게 말하면 100명의 CEO 다 네. 다 좋은데 이게 다
정말 돈을 버는 게 아니라 주식 시장을 그냥 활용하는 수준밖에 안 되는 거 아닌가 네. 는 의심을 좀 김홍수 회장님이 앞으로 좀 지워주시면 좋겠다. 그런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면 시장에서 어떻게 평가합니까? 카카오를 기존에 가지고 있어서 소위 얘기하는 물려 있는 분들 네. 이런 분들은 계속 가지고 있습니까? 아니면 또 지금 새로 시장에 진입하신 분들 카카오를 사야 되는 겁니까? 어떻게 하는 게 좋겠습니까? 뭐 일단 저도 이제 고객님들을 좀 네. 상담하는 입장에서 봤을 때 기존 주주분들은 어쩔 수 없이 갖고 가는 상황이 있을 수가 있는 것 같고요. 네. 그리고 카카오 보유 주주분들의 가장 큰 논리는 그 자회사들의 계속 IPO가 이어지면서 뭔가 기대감으로 좀 가지고 가시는 분들이 좀 많습니다. 하지만 뭐 사실 우리나라 주식 시장이 뭐 지난 10년간 뭐 각자의 주도주들 본다라고 했을 때는 카카오 뭐 작년까지만 해도 상당히 좋지 않았습니까? 네. 근데 그런 모습이 계속 올해 내년 이어질 거라고는 보고 있지는 않고 있기 때문에 개인적으로는 신규로 매수하시려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카카오보다는 조금 다른 쪽을 보시는 게 더 그래요? 낫지 않나라는 걸 의견을 좀 조심스럽게 예. 드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참고하셨으면 좋겠고요. 기왕이 내친 걸음이니까 LG화학은 어떡합니까? 그렇죠. 근데 LG화학도 지금 되게 좀 아이러니한 게 오늘은 좀 빠졌지만 네. 어저께까지만 하더라도 사실 좀 올라가는 예상외로 올라가는 모습이 좀 보였는데 결론은 LG화학 네. 다시 빠질 거다라는 의견이 많습니다. 그래요? 근데 지금 입장에서는 에너지솔루션의 상장과 더불어서 여러 가지 의견이 엇갈리고 있는 모습인데 뭐 일례로는 그렇죠. LG 에너지솔루션을 사야 되는데 못 사는 외국계 펀드라든가 일부 기관 자금 같은 경우에는 네. LG화학이라도 사서 간접적으로 보유하겠다라는 뭐 의견도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기 네. 때문에 조금 더 지켜는 봐야겠지만 실질적으로 떨어져 나가는 거기 때문에 평가에 있어서는 사실은 LG화학은 결국에는 정리하시는 방향으로 가는 게 맞지 않나라고 조심스럽게 예. 드리고 싶습니다. 시장에 참여하시는 분들도 좀 더 조심했으면 좋겠다. 네. 예, 이것도 역시 참고하셨으면 좋겠고 이 얘기 나와요. 지금 저 중국의 대표적인 무역항 다롄항 오미크론 감염자가 나오면서 국제 물류 대란이 예상된다. 이런 건데 글쎄 지금 현재 상황이 어떻습니까? 네, 뭐 일단 오미크론 확진자가 2명 좀 확진된 네. 거로 나오고 있는데 뭐 2명 확진이 문제가 아니라 일단 중국은 확진자 나오면 바로 강하게 좀 그렇죠. 드라이브 걸죠. 봉쇄 정책을 펼치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이제 다롄항의 이런 상징적인 이슈 때문에 이 공급망 병목 현상이 계속 더 장기화되는 게 아닌 네. 거냐 이런 말이 있습니다. 일단 상황은 더 지켜봐야겠지만 오늘 뭐 시장 오전에 이런 이슈가 나왔는데 생각보다는 모르겠습니다. 오늘 시장이 뭐 그렇게 좋지 못한 모습은 네. 보였지만 이 다롄 이슈다라기보다는 그냥 조금 더 이어질 것이다라는 그런 전망이 많은 상황이기 때문에 뭐 다른 이슈에 따라서 공급망 병목 현상이 조금 해소될 기미가 보였다가 네. 다시 좀 연장이 되는 분위기로 보는 게 더 바람직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이번뿐이 아니잖아요. 지금 저 사실 코로나19 이후에 계속 세계적인 물류 대란 얘기 나왔으니까. 특히 작년 5월에 이제 예. 델타가 얘기 나오고 하면서 이제 물류 대란 특히 서부항에 뭐 네. 줄을 서 있다던가 이런 일이 생겼는데 사실 올해는 조금 다를 수도 있는 게요. 작년 같은 경우는 미국 같은 경우는 이제 연말에 쇼핑 시즌이 있기 때문에 네. 재고 확보를 미리 해야 되는데 여름 들어서 이제 물류가 대란이 일어났다고 하니까 이제 주문을 좀 많이 넣은 거죠. 네. 네, 가수요가 많았던 거고 지금 같은 경우는 연말이 꽤 많이 남아 있고요. 그리고 지금 오미크론이 델타처럼 이렇게 샷다운을 시킬 가능성이 그렇게 네. 높지 않다고 판단되고 있기 때문에 작년 같은 가수요가 올해도 생길지는 좀 회의적이기 때문에 물론 오미크론 때문에 대련항이나 이런 데서 그 산발적으로 좀 문제가 생길 수는 있어도 네. 전체적인 가수요가 떨어지면 저는 좀 완화적으로 가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너무 겁먹지 말자. 네. 네. 예, 두 분 의견 일치. 너무 네. 겁먹지 않는 걸로.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추가적으로 말씀드리면 공급망 병목 현상이 사실 최근에 이제 물가 상승이라든가 가장 큰 주요 요인이기 때문에 뭐 그런 관점에서도 같이 좀 지켜보시면 좋겠다. 예. 그렇게 보시면 좋겠다. 이번에는 저 장 분위기 한번 볼게요. 기존의 테마주들이 좀 하락하는 것 같고 네. 전에 있었던 전통적인 시가총액 종목들 이런 것들이 약진하는 모습인데 네. 맞죠? 네, 그렇습니다. 좀 왜 그렇습니까? 뭐 우선 여러 가지 요인이 있겠지만 사실 오른 종목 팔고 빠진 종목 다시 사는 그런 좀 자금 순환적인 느낌에서 좀 네. 보시는 게 더 맞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뭐 가치주, 성장주다, 뭐 테마주다 이 종목 얘기를 하려면은 사실 시간이 많이 부족한 것도 있고 네. 종목에 대해서 조금 더 뭐 분석하기에는 좀 그런 상황이지만 좀 큰 틀에서 봤을 때는
우리나라 시장에 자금이 네. 없습니다, 사실. 네. 상당히 제한적인 모습인데 그러한 상황 속에서 제한된 자금 속에서 자금을 운용하려면 네. 뭐 올랐던 종목은 팔 수밖에 없는 모습이고 또 뭐 많이 빠졌던 종목들 같은 경우에는 반발 매수라든가 기술적 반등을 노리면서 매수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뭐 지금 최근에 이런 성장주와 가치주의 이런 판세가 바뀐다라고 보기보다는 어느 정도 키 맞추기 이런 아. 형식으로 보셔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서 시장 대응하는 입장에서 봤을 때는 오히려 지금은 가치주 쪽은 올랐으면 어느 정도 분할 매도로 대응하면서 성장주를 좀 저가 매수 조금 할 수 네. 있는 그런 준비를 하시는 단계로 보시는 게 더 낫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 얼마 전까지만 해도 메타버스 관련 주식들은 엄청났잖아요. 근데 지금 오를 때는 또 많이 올랐다가 네. 또 빠질 때는 많이 빠져서 지금 보면 또 제자리 걸음을 아. 제자리 뛰기를 하고 있는데 지금 보면 이제 말씀하신 대로 시장이 방향성을 보여주지를 못하고 있으니까 네. 상단이든 하단이든 막혀 있다 보니까 그냥 많이 오른 거를 좀 팔고 네. 또 싼 것들을 좀 사는 이런 로테이션 장세를 보이다 보니까 네. 지금 게다가 또 금리가 올라가는 네. 상황이잖아요. 그러다 보니 이제 기존의 소위 말하는 가치주들 네. 그리고 또 경기 민감주가 또 그렇게 강하기도 좀 힘든 게 네. 이 어찌됐든 오미크론이 미국의 이제 12월 뭐 성장률 네. 이런 것들을 좀 하방시킬 수 있기 때문에 경기 민감주가 또 그 금리가 좀 오른다고 해서 네. 과거처럼 이렇게 갈 수도 없는 상황이고 그리고 저는 어떻게 생각을 하냐면 성장주가 많이 좀 빠졌지 않습니까? 네. 그러면 그게 가치주 된 거 아닌가요? 음. 그러면은 이제 좀 가격 조정을 충분히 받았다고 네. 생각되는 성장주 중에 실제 이제 꿈을 실현하고 있는 네. 그러니까 막 꿈만 꾸고 있는 기업이 있고 네. 실제 그걸 현실화시키는 기업들이 있잖아요. 네. 이제 그런 기업들이 같이 가격 교정을 받았으면 이제 가치주에서 약간씩 넘어가는 걸 네. 뭐 말씀하셨는데 저도 비슷한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아니 저는 이게 헷갈려요. 아니 어떤 때는 장기 투자하라고 그러고 계속 네. 놔두라고 그러고 또 어떤 때는 빨리 이거 팔고 이걸로 갈아타라고 그러고 어느 장단에 춤을 춰야 됩니까? 각각 장단을 따로 장기로 보시는 그거 어떻게 거는 파악해야 됩니까? 뭐 정말로 그 장기적으로 이 회사의 성장이 나도 얼마든 기간은 그 따라가겠다 네. 판단이 되시면 이제 그 회사들은 오히려 계속 홀드하면서 저가 떨어지면 매수? 조금씩 아. 저가 매수를 하는 거고 그게 아니라 한국 같은 경우는 뭐 아시다시피 이제 오를 때는 많이 오르다가 네. 아닐 때는 굉장히 오랫동안 또 누워 있잖아요. 네. 그럴 때는 이제 적극적인 트레이딩도 네.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특히 우리나라 이제 우량주 가지고 이제 장기 투자하시는 분들 네. 그게 좀 이게 또 물적 분할 해가지고 또 쪼개버리면 어떻게 해요? 그러니까 장기 투자는 장기 투자에 어울리는 네. 시장에서 그럴 만한 기업에 하시고 반도체, 자동차 이런 거? 뭐 삼성전자가 또 물적 분할을 하진 않겠죠. 아, 그거 안 하겠죠, 설마. 예, 네. 예, 그렇게 안 하면 이제 그런 것들 근데 반도체도 사실은 사이클 네. 기업이라서 그냥 장기로 보려면 정말 장기를 보셔야 됩니다. 어. 예, 그래서 그거는 저는 나누고 싶은 게 장기를 한 30% 정도는 네. 가져가시고 그리고 30% 정도는 현금이나 대안투자 하시고 네. 40% 정도는 이제 트레이딩 관점에서 좀 움직이는 게 맞지 않을까 그런 네. 생각을 좀 갖고 있습니다. 지금 국제유가 오르고 막 이러면서요. 네네. 그 지금 우리나라 정유주가 지금 어떻게 돼 있습니까? 괜찮습니까? 아직 들어갈 만합니까? 뭐 아직은 들어갈 만하다라고 네. 보고 있습니다. 물론 뭐 작년 같은 경우 주가 수준 아직 네. 회복은 못했지만 뭐 정유업종 지금 업황 환경이 좀 좋은 상황입니다. 네. 그러니까 뭐 정유업종의 가장 큰 포인트가 정제 마진이다라고 다들 네. 아시잖아요. 근데 물론 정제 마진이 다 각종 유종마다 좀 다르긴 하지만 통상적으로 국내 정유사들은 배럴당 4달러 수준이 네. BEP, 그러니까 손익분기점이다 보시면 되는데 지금 최근 정제 마진이 한 6달러 수준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네. 계속 이익이 난다는 의미겠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업황에서는 장사를 하면 할수록 네. 계속 돈을 버는 구조다. 네. 하지만 그런 구조가 계속 이어지면 좋겠지만 이게 언제 또 다시 또 정제 마진이 내려갈지 네. 모르는 상황이지만 현재로서는 최소 2월 그리고 네. 조금은 길게는 상반기까지는 좀 가져갈 수 있다라는 점에서 정제 마진이 좀 살아나면서 정유업종 이익은 계속 늘어날 수 있는 구조다. 그리고 또 주식이라는 게 지금 돈 잘 번다고 평가를 받는다기보다는 향후 미래에 대한 모멘텀이 그래도 하나는 있어야 되는데 네. 정유업종 같은 경우는 항공유 수요가 그래도 미래에 대한 모멘텀이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뭐 코로나 이슈가 좀 빨리 종식이 되어야겠지만 네. 리오프닝이 되고 그렇다 보면은 해외 여행 수요 당연스레 늘어날 거고 그렇다면 항공유 수요 네. 급증할 거고 그렇다면 정유업종에서 지금 현재 항공유 쪽이 좀 막혀 있는데 그쪽만 좀 살아난다고 하면 추가적인 모멘텀으로 작용할 여지는 있다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네. 정유업종에 대한 투자는 부담스럽지 않다라는 점으로 네.
좀 보시고 대응하시면 좋겠다 말씀. 근데 지금 요 밑에 정유화학주 뜰가인데 지금 정유만 말씀하셨어요. 네네. 화학은요? 화학 업종은 지금 이미 맞을 만큼,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좀 이런 말씀드리기 뭐하지만 좀 주가가 힘들 수 있다. 네, 근데 이미 주가 조정을 많이 받았기 때문에 네. 지금 화학 관련한 애널리스트라든가 관련 업종을 보는 사람들의 의견은 화학 업종은 조금의 호재만 나와도 바로 반등 나온다. 네, 그렇게 보고는 있는데 업황 자체가 지금 앞서 정유 업종은 지금 수익성이 계속 나오고 네. 있는데 화학 업종 같은 경우에는 제품 가격은 지금 못 올리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수요가 부진한데 거기에 또 아시아 쪽에서 추가로 수급이 더 그러니까 네. 공급이 더 늘어나고 있어요. 네. 그러면은 공급은 늘어나고 수요는 부진하고 네. 그렇다면 판가도 못 올리고 또 화학 업종 원료가 바로 유가 네. 아닙니까? 네. 유가가 지금 오른 상태에서 원재료 가격은 올라가고 그렇다면 수익성 줄어들고 판가 안 나오고 그런 상황이 지금 이어지고 있는 모습이기 때문에 지금 입장에서는 악재는 다 반영이 됐다. 근데 최근에 반등이 나온 거는 어느 정도 가치주라든가 성장주 개념에서 저가 매수를 노리는 사람들이 네. 좀 나왔던 건데 지금 상황에서는 굳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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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시기보다는 화학을 살 거면 정유를 사자. 그렇죠. 그러니까 화학을 살 거면 정유를 사시고 정유도 싫다. 그럼 화학을 다시 내려오면 그때 사시던가. 네. 지금 어설프게 올라가다 따라잡지 마시고 잘 봐라. 예, 최소한 박스권 하단이라든가 뭐 어느 정도 하락이 나왔을 때 뭐 저점 매수 정도로만 그냥 네. 트레이딩 관점으로만 일단 당분간은 지켜보자라는 의견 드리겠습니다. 철강 음료 이쪽 어떻게 보세요? 철강 같은 경우는 지금은 특히 이제 뭐 조선이나 뭐 특히 이제 원래 대선되면 건설주가 좀 네. 이게 그 시즌이 되는데 들썩들썩하죠. 근데 이번에는 대장동 관련 뭐 이런 이슈가 네. 있어가지고 이거 건설사들이 이익이 제한되는 그런 시멘트가 부분이- 조금 오르다 마는 것 같고. 이게 시멘트가 오른 게 사실 건설사들이 좋아야 되는데 네. 이 법적인 문제로 좋기가 힘드니까 오르다 만 거예요. 공공이 됐든 민간이 됐든 어쨌든 뭐 공공이라고 해서 아파트를 스티로폼으로 짓진 않으니까 다 들어가는 건 들어가는 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시멘트나 이쪽으로 조금 갔던 것 같고 근데 그것도 사실은 위에 건설사의 이익이 제한되면 여기서도 어느 정도 제한이 있을 거기 때문에 지금 약간 대선 때 사이클을 노리셨던 분들은 좀 실망스럽지 않을까 뭐 그런 생각을 좀 하는데 일단은 가장 좋은 호재는 뭐 엄청나게 저평가는 돼 있다는 거죠. 근데 언제까지 돼 있을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근데 제가 봤을 때는 더 이상 한국이 공급을 미룰 수가 있나? 특히 서울 근처나 이럴 때는 특히 이제 이제는 어느 정당이든 공급을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는 이제 피해갈 수 있게 되겠지만 근데 저평가를 한꺼번에 하려면 말씀하신 그런 모멘텀이 하나 나와야 되는데 그게 쉽지 않은 부분이고 철강은 뭐 작년에 조합 포스코 실적 같은 것들은 굉장히 좀 좋다 보니까 오히려 경기 민감주 안에서는 이제 좀 다크호스가 되긴 했는데 저는 초보분들은 경기 민감주 그냥 안 하시는 게 너무 어려워요. 너무 어렵고 이게 정말 좋을 때 팔아야 되고 정말 안 좋을 때 봐야 되잖아요. 그 판단이 안 쓴단 말이에요. 그게 정말 어렵거든요. 맞아요. 원래 주식이 어려운데 경기 민감주들은 특히 뭐 고퍼에 뭐 사고 이렇게 반대 방향이잖아요. 정말 좋을 것 같을 때 팔아야 되고 근데 그게 참 힘들기 때문에 그냥 자신이 없으시면은 그냥 그쪽은 안 건드리시는 게 차라리 나을 수도 있겠다. 아니면 그 이제 화학처럼 워낙 눌려져 있어가지고 가장 좋은 호재가 이제 더 이상 호재가 안 보일 때가 호재잖아요. 이제 그럴 때를 이제 시세를 한번 줄 때까지 내가 가져가 보겠다는 마음이 있으시면은 저가 미수로 들어가는 건 좋은데 근데 트레이딩을 뭐 어떻게 해보겠다는 거는 그쪽에 경험이 좀 많으신 분들 특히 또 뭐 조선 같은 경우는 또 수주 산업이라고 해가지고 또 다르잖아요. 이제 그런 것들은 좀 난이도가 높으니까 이제 조금 경력이 좀 쌓인 다음에 하시는 게 낫지 않을까? 음식료주는 무거워요? 네, 상당히 무겁죠. 사실 뭐 그냥 시청자분들 뭐 HTS 좀만 보시면은 한 지난 3, 4년간 주가 보면 거의 갇혀 있습니다, 사실은. 그리고 실제로 투자를 하면은 참기 상당히 내가 왜 샀을까? 내가 왜 팔았을까? 팔면 올라가고 또 사면 멈춰 있고. 제법 비싸더라고요. 그렇죠. 뭐 경우에 따라서는 롯데 계열사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좀 비싼 경우도 있는데 뭐 음식료 업종 같은 경우 올해 뭐 모르겠습니다. 작년부터 사실 다시 좀 살아날 거다라는 의견이 많은 모습인데 뭐 간략히만 포인트를 좀 보자면은 음식료 업종 뭐 작년 연말부터 물가 인상이란 핑계로 사실 뭐 판매 가격이 다 올랐는데 그 음식료 업종은 사실 판매 가격이 가장 중요하죠. 판가를 올리기가 쉽지 않은데 이러한 작년에 국제 곡물 가격이 최고치를 달성한다는 핑계로 그러니까 그게 원인으로
판매 가격을 일단 한번 올렸습니다. 그러면은 판매 가격 올라가고 국제 공급 가격 같이 올라가면 이익은 그대로지 않느냐라고 반문할 수도 있겠지만 지금 현재 국제 곡물 가격이 다시 좀 하향 안정화될 것이다라는 의견이 좀 많이 대두가 되고 있고 실제로도 조금 빠지고 있거든요. 네. 그런 상황이다라고 하면은 판가는 일단 한번 올리면 아시다시피 올렸다고 다시 내리지 않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판가 올리고 지금 원가는 좀 줄어드는 그런 모습이다라고 보시면 되기 때문에 그런 상황에서는 이익 모멘텀이 좀 이어질 수는 있다. 하지만 그만큼의 추가적인 뭔가 뭐 대폭의 상승이라든가 그런 걸 기대하시기보다는 지금은 전고점이라든가 어느 정도의 고점 라인까지는 가볼 수 있겠다라고 열어는 두시되 추가적인 모멘텀으로 열어두시기보다는 박스권 장세로 예상을 하시면서 하지만 뭐 이렇게 말씀을 드리긴 하지만 분위기가 나쁘진 않습니다. 예, 이 구조 자체가 좋기 근데 때문에. 지금 얘기 들어보니까 전반적으로 조심조심인데요. 살얼음판 걷는 것처럼 하라는 말씀이신 것 같아요. 네, 지금은 사실 어떻게 보면은 뭘 할지를 어떻게 보면 이렇게 어떤 종목을 그냥 딱 부러지게 네. 뭘 얘기할 수 주도주가 없다는 없는 거죠. 네. 장이다. 예. 알겠습니다. 오늘 음료주, 식음료주까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데일리 이슈 오늘 백인범 연구원님 같이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이번에는 경주마 오늘 스페셜하게 현 경제 분야 최고의 유튜버를 이 자리에 모시겠습니다. 이분이 이름이 특이하죠. 신사임당 하면 뭐 다 아실 겁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예. 예. 근데 신사임당이란 이름을 왜 쓰게 됐는가? 아, 네. 이거부터 5만 한번. 원권의 네. 이제 그 신사임당 그림이 있어가지고 네. 제가 그렇게 하게 됐습니다. 가장 큰 돈, 맞아요. 5만 원의 신사임당이 네네. 있어서 네, 이름을 신사임당으로 썼다. 맞습니다. 이름을 잘 정해야 된다고 그러잖아요. 네, 톡이 그 효과를 봤습니까? 그쵸. 잘 본 것 같은데, 근데 그 워낙 위인이시니까 이미지가 너무 좋아가지고 제가 약간 올려치기 되는 느낌이 있어가지고 만약에 그 다시 지을 기회가 있으면은 약간 뭐 샤일록이나 스크루지 이런 걸로 지었으면 아니 신사임당이 좋습니다. 네. 한국경제 출신이에요. 오늘 친정에 네, 오신 건데 느낌이 맞습니다. 어떻습니까? 저 그 다른 어떤 것을 할 때보다 굉장히 긴장되고 네. 또 그 하긴 또 부끄럽습니다. 그래요. 되게 멋졌고. 근데 장소가 익숙하잖아요, 여기가. 네, 맞아요. 네. 예전에 여기서 좀 노신 거 아니에요? 그렇죠. 혼나긴 많이 혼나고. 자, 2018년 5월에 유튜브를 시작. 네. 현재 168만 명이 구독. 조회수가 통산 2억 뷰. 오, 야, 대단해요. 그러게요. 예. 처음에 시작할 때 이런 흥행 예상했습니까? 아니요. 처음에는 전혀 몰랐죠. 2018년의 상황은 어땠습니까, 유튜브가? 2018년에 제가 이런 거를 하겠다고 이제 얘기를 했었어요. 네. 주변에. 근데 이제 그때만 해도 유튜브는 아이들이 보는 거 네. 이런 이미지가 많이 있었고 그 아프리카 TV라는 곳에서 이제 방송하시는 분들이 네. 자기가 방송했던 것을 저장하는 용으로 네. 많이 사용을 하고 있었어요. 네. 그리고 이제 그때 유튜브 자체에서도 크리에이터가 굉장히 부족했기 때문에 대도서관님이나 씬님이나 그런 소위 1세대 크리에이터 분들을 데리고 유튜브 해보세요라는 광고를 많이 하던 네. 때였어요. 네. 그래서 상황이었죠. 유튜브. 근데 네. 한국경제는 왜 관둔 겁니까? 좋은 회사고, 예, 좋은 동료분들이 있었고, 네. 예, 그런데 이제 저 나름의 이제 좋은 꿈을 찾아서 뭐라 그래야 돼요? 아니 왜냐하면 이게 중요한 게 기회를 잡으려면 결단을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그 결단의 순간이었거든. 네. 그래서 물어본 그 거예요. 어떻게 보면 그 아나운서분들 프리선언 하는 그렇죠. 거랑 좀 비슷한 거. 제가 좀 늦었거든요. 그렇죠. 진작에 했어야 돼요. 네. 네. 저도 유튜브를 하기는 신사임당님보다 먼저 했거든요. 근데 네. 정말로 그냥 아카이브였어요. 말씀하신 네. 것. 네, 네. 딴데 제가 강의했던 거를 그냥 저장해 놓는. 네. 네네. 근데 그조차도 보시더라고요. 그러니까 뭔가를 이루려면요 결단을 해야 되고 그 결단이 타이밍이 중요해요. 적절한 타이밍이었다고 생각하십니까? 네, 그렇습니다. 네. 적절한 타이밍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면 뭔가를 성공하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건 내가 경험해 보니까 이거더라. 뭔가를 성공하기 위해서 네. 저는 적극성인 것 같아요. 적극성. 네. 네. 적극성을 갖지 않으면 이게 어떤 기회가 와도 잡을 수가 없고 왜 우리가 어릴 때 그런 얘기 많이 듣는단 말이에요. 나대지 말라고. 네, 근데 나대지 않으면 기회가 없습니다. 네, 그리고 그
가만히 있는다 그래서 뭐 학교에서 이렇게 아니면 군대에서 이렇게 비품 나눠주는 거는 다 오잖아요. 네. 근데 밖에 나오면 이렇게 나서지 않으면 존재하는지를 모르더라고요. 예, 그래서 내가 그냥- 여기 있음을 네, 보여줘야 네, 되는군요. 네, 계속해서 그렇게 네. 하는 적극성을 갖는 것이 저는 필요하다고. 신사임당은 어떻게 보여줬습니까, 나를? 저는 사실 유튜브 채널도 이렇게 뭐 한 방에 잘 된 게 아니고요. 한 7, 8개 정도 했었어요. 네, 계속해서 했었고 그때도 이제 다른 이것저것들 좀 뭐 인스타그램도 하고 페이스북 페이지도 운영도 하고 뭐 저는 뭐 이모저모로 많이 했었어요. 그 중에 이제 유튜브가 잘 되기 시작해서 거기에 집중을 하게 된 거죠. 네. 저도 초기 구독자인데 그 플랫폼을 다 하시더라고요. 네네네. 대단하시더라고요. 네. 일단 그거네. 벌려놓고 네. 하나 낚여라. 네, 웬만한 플랫폼은 거의 다 시도를 하고 네. 있고 지금도. 네, 그렇습니다. 그 중에서 경제 얘기가 네. 가장 많은 사람들 구독자층을 끌어모았다. 네, 저 같은 경우는 그게 잘 되더라고요. 네. 그게 잘 됐고, 그렇습니다. 그 유튜브만 한 게 아니고 실질적으로 투자도 했잖아요. 네, 투자는 많이 했죠. 네. 네. 어떤 분야에 투자를 많이 했어요? 저는 제일 많이 한 거는 아무래도 부동산에 투자 네. 많이 했고요. 네. 네. 주식은 그때 당시에 이제 한국경제TV PD였는데 뭔가 그 이후에는 이제 그 S본부의 경제 채널에서도 있었어요. 네. 그리고 뭐 아시아 뭐 그쪽에서 있었고 근데 뭔지 모르겠더라고요. 제가 그걸 해서 제가 부동산을 한 이유는 사실 이런 얘기가 있잖아요. 망할까봐 한 거예요. 네. 사람들이 이제 부동산 해서 망한다 이런 얘기가 있는데 또 예를 들어서 제가 유튜브 하다가 망하잖아요. 그러면은 그때 번 돈 다 뭐 했어? 뭐라도 사놓지 이렇게 얘기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유튜버라는 직업이 그렇게 안정적인 직업이 아니기 때문에 제가 부동산을 했던 이유는 그 전에 자영업을 했었고 그 전에 이제 쇼핑몰 했었고 그 전에 이제 오프라인 매장도 했었거든요. 그 모든 과정에서 잘 안 됐을 때를 대비해서 그냥 바꿔놓은 거예요. 만약에 계속 잘 될 거라고 생각했으면 돈을 다 썼겠죠. 근데 저는 계속 잘 될 거라고 생각을 안 했기 때문에 돈을 다 안 쓴 거고 그 돈 다 안 쓴 거 그냥 현금으로 갖고 있으면 안 되잖아요. 갖고 있으면 쓰잖아요. 그래서 못 쓰는 걸로 그냥 바꿔놓은 거예요. 부동산에 네네네. 해놨다. 맞습니다. 그 우리가 그걸 이제 그 내 돈을 어떻게 운영하는가를 포트폴리오라고 그러잖아요. 그러면 금방은 이제 유튜버나 크리에이팅 활동으로 이제 번 돈을 네네. 이제 부동산으로 이제 세이빙했다는 맞습니다. 식으로 말씀을 네네네. 하신 것 같은데 그렇다면 부동산은 사실 뭐 대출을 낀다거나 뭐 네. 이렇게 좀 더 공격적으로 투자를 할 수도 있잖아요. 맞아요. 네, 그리고 뭐 아파트가 될 수도 있고 아니면 네. 대도자를 할 수도 있고 건물을 하실 수도 있고 네. 뭐 거의 다 많이들 하시는 것 같은데 네네. 그러니까 저는 거기서도 적극성을 보이시지 않으셨나요? 저는 뭐 갭 투자도 하고 오피스텔도 네. 있고 뭐 건물도 있고 재개발도 하고 사실 웬만한 거는 다 했어요. 네. 그 투자도 굉장히 좀 적극적으로 하시는 걸로 제가 네네네. 알고 있는데 근데 그렇죠. 보니까요, 이 네. 투자라는 것도 네. 어떤 분들은 그 주식으로 좀 수익을 얻는 분들이 있고, 네네. 어떤 분들은 야 나는 주식은 안 되는데 부동산은 되더라 그래요. 하는 분들도 또 인연이 있고요. 있더라고요. 네. 야 나는 주식하고 부동산하고 생전 안 됐는데 가상자산으로 좀 되더라. 뭐 이런 분들이 있어요. 네. 특징이 있을까요? 저는 뭐 저 같은 경우는 그 부동산에 돈을 벌어야겠다 이런 생각으로 처음에 한 건 아니고요. 네. 자영업자는 돈을 못 벌 때 대출이 잘 안 나와요. 직장인은 뭐 그게 관계가 없는데 네. 돈을 잘 벌 때는 대출이 잘 나오고요. 음. 돈을 못 벌 때는 대출이 안 나옵니다. 그렇죠. 예. 근데 이제 뭐 그때 당시를 생각을 해보면 돈은 장사가 잘 될 때 필요한 거예요? 장사가 안 될 때 필요한 거예요? 장사가 돈은 안 장사 안 될 때 필요해요. 그죠?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내가 만약에 장사가 잘 될 때 뭐 아파트를 하나 해놓으면 장사 안 될 때는 그거를 전세로 바꾸면 네. 제가 무이자 대출을 뽑을 수가 있고 그리고 나서 만기가 돼가지고 제가 장사가 잘 돼요. 잘 될 때는 전세금을 갚아서 월세로 맞추면 그러면 제가 금융소득을 올릴 수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아파트 투자를 한 건 어떻게 보면 그때 당시에 저의 은행으로부터 은행에서 되게 서운한 점이 있었어요. 왜냐하면 직장 생활할 때는 마통도 잘 나오고 네.
대출도 잘 나왔었거든요. 근데 가가지고 이제 물어보니까 부동산 투자자라는 직업은 없어요. 그래서 무직으로 이렇게 쓰게 되거든요. 그렇지. 그럼 안 해주지. 그런 상황이 되다 보니까 네. 그리고 이제 그 오프라인 매장 같은 경우도 제가 와이프 명의로 하고 있었기 때문에 뭐 그렇습니다. 대출이 나올 거리가 없었군요. 네, 담보가 네, 네. 없으셨네요. 그리고 그러니까 이제 뭔가 그때 담보를 만들었네. 예, 그때 당시에 이제 2016년부터 어떤 일이 있었냐면 과거에는 네. 은행에서 이제 그 소득을 잡아주던 것들이 있었어요. 예를 들어서 건보료라든지 네. 아니면 카드 사용액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있었는데 그때가 이제 박근혜 정권 말기였는데 그때부터 아파트 가격이 오르기 시작하면서 그런 것들을 실제 소득으로 증빙을 해야 되는 상황으로 바뀌는 상황이었습니다. 네. 근데 그 상황에서 제가 소득 증빙을 하기가 어려운 상황이었고 네. 그러다 보니까 담보가 필요했고 네. 그 선택으로 제가 부동산으로 간 거지 뭐 부동산에서 큰 돈을 시장이 2021년에 이렇게 되겠다 이것을 제가 예상한 건 아니에요. 근데 어쨌든 그 시기가 맞아야 되고 유튜브도 네. 참 시기가 좋을 때 시작을 하신 거예요. 맞아요. 그리고 그게 부동산도 사실 운이에요, 2016년 저는. 뭐 그때면 네네. 지금은 또 굉장히 엄청난 운명처럼 수익이 온 났을 것 거네. 같은데. 네, 근데 맞습니다. 투자 포트폴리오는 어떻게 구성하고 있어요? 뭐 주식, 부동산, 가상자산, 뭐 해외 주식이라든지 뭐 이런 거. 저 같은 경우는 처음에는 부동산을 한 50% 정도 들어간 돈으로 따지면 5대 5로 해서 이제 부동산 5, 현금 5. 근데 현금 5는 나머지 2.5, 2.5씩 원화 달러 이렇게 네. 돼 있어요. 아. 그래가지고 그렇게 돼 있는데 이게 부동산 가격이 많이 오르면서 그게 9대 1이 된 거죠. 아. 그래서 부동산이 그 뭐 부동산이 제일 시가로 수익률이 좋았다는 거네. 따지면 그러니까 제가 벌어서 그 벌면은 저는 거의 돈을 별로 안 쓰거든요. 네. 벌어서 이제 반은 달러 반은 현금으로 보유를 하고 이제 뭐 세금 바뀌면 세금도 내야 되는 거고 세금 계속 바뀌었잖아요. 아, 그러니까 세금을 내기 위해서 네네. 현찰을 보유한다? 그렇죠. 세금도 낼 수 있는 거고 아니면 이제 보증금 내줘야 되는 상황도 되거든요. 아, 보증금도. 저 같은 경우는 이제 2019년에 잠깐 역전세가 있었어요. 네. 그때 이제 한 세 채 정도가 5천씩 빠지니까 1억 5천이 갑자기 순식간에 훅 필요한 순간이 오더라고요. 네. 그래서 그때는 이제 전세 퇴거 자금 대출이라는 게 돼가지고 네. 그거를 넘길 수가 있었는데 지금은 네. 이제 다주택자 같은 경우는 대출이 더 까다롭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현금 보유 비율을 좀 높여야겠다. 그래서 이제 현금을 계속 가져오게 된 건데, 근데 이제 제가 이제 벌어서 현금을 쌓는 속도보다 부동산 가격이 오르는 속도가 빠르니까 이 비중이 바뀌게 된 거죠. 그래서 뭐 9대 1이 된 거죠. 90대 10이 된 거죠. 그러니까 지금은. 부동산 네네. 투자의 시기가 기가 막히게 맞았던 두 거예요. 개의 투자로 시기가 보면. 네네. 그죠? 대운이 근데 오신 것 같아요. 그러면 그래서 돈도 좀 버셨을 텐데. 네네. 2030들이 돈을 버는 이유를 물어보면 경제적 자유를 얻고 싶다. 경제적 나는 자유. 경제적 자유를 얻고 싶다. 네. 이렇게 얘기해요. 네. 경제적 자유를 얻으셨습니까? 저도 경제적 자유를 얻기 위해서 현금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경제적 자유는 일을 안 하고 일단 내가 뭐 살겠다는 거잖아요. 원하는 대로. 근데 갭 투자 같은 경우는 현금 흐름 투자가 아닙니다. 네. 경제적 자유를 얻기 위해서는 월세든 배당이든 내가 달달이 나오는 돈이 있는 투자를 네. 해야 되고요. 근데 내가 투자하는 것이 예를 들어서 현금 흐름이 나오는 투자가 아닌데 경제적 자유를 추구한다는 거 약간 좀 앞뒤가 안 맞는 거죠. 그래서 내가 지금 원하는 것과 투자하는 방향을 좀 일치시켜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네. 만약에 그것이 아니면 사실 시세 차익, 아파트 가격 올라간다 그래서 내가 쓸 수 있는 돈이 늘어나는 건 아니에요. 그거는 이제 경제적 자유를 위한 투자는 아니고 그거 하면서 일 더 열심히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보증금 아까 말했듯이 보증금 세금도 내줘야 되는 내야지. 경우도 네. 있고 아니면은 준비해야 돼. 네네네. 돈 들어갈 때가 많이 있어요. 네. 갑자기 뭐 이런 일들이 발생할 네. 것들이 있기 때문에 더 열심히 해야 돼요. 네. 그러니까 시세 차익형 투자를 한다는 건 언제든 돈 나갈 때를 준비해서 내가 현금을 쟁여놔야 되기 때문에 경제적 자유랑은 조금 거리가 있는 투자죠. 네, 그래서 그 두 가지를 좀 고려를 해보면 좋지 않을까. 네네. 그냥. 근데 우리 2030 세대들이 얘기할 때 경제적 자유 이러면은 돈 액수 얼마 이 정도는 있어야 경제적 자유 이렇게 얘기하고 네, 뭐. 우리가 왜냐하면 그 노후 자금 얘기할 때도 둘이서 얼마 이렇게 얘기하니까 사실 뭐 노후 준비나 이런 것들은 옛날부터 있었던 얘기인데 네. 최근에 들어서 경제적 자유라는 단어가 이제 주목이 되는 거는 네.
지금 2030 세대들이 직장에서 뭔가 이제 꿈을 꾸기가 쉽지 않다 보니까 이제 이 직장이 아니라 이제 내가 하고 싶은 거를 하면서 이제 소득은 좀 직장보다 좀 작더라 하더라도 네. 다른 이제 현금 흐름이 발생하는 투자를 통해서 그걸 갭을 메워서 네. 이제 자기 지금 현재 하고 싶지 않은 일을 하는 네. 거. 그러니까 일 자체를 안 하고 살기는 네. 힘들고 사실 유튜브나 이런 데 보시면 뭐 경제적 자유 이뤘다는 분들이 더 바쁘게 사시거든요. 네. 예, 그때 더 유명해지셔가지고. 근데 그건 본인들이 원하시는 거니까. 네. 이제 그 하기 싫은 일, 비전이 보이지 않는 직장에서 일을 하지 않으면서도 현 생활을 누릴 수 있는 게 이제 경제적 자유가 아닐까. 네. 그래서 최근 들어서 근데 예전에는 저희 만 해도 조직에서 성공을 많이 생각하다 보니까 이제 그런 쪽으로 많이 가시는 것 같고. 근데 말씀하신 게 보통 뭐 테슬라나 이런 거 투자하시는 분들 네. 경제 자유를 얘기하시는데 그거는 굉장히 변동성이 큰 시세 차익이 큰 투자잖아요. 예, 그러면은 그것도 더 열심히 하셔야 된다는 말씀은 이게 저도 한번 좋은 말씀이라서 한 번 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아니 어쨌든 뭐 경제적 자유를 누리기 위해서도 시장을 보는 눈이 트여야 될 텐데 시장을 보는 눈 어떤 걸 눈여겨 보십니까? 시장을 보는 저 그 정도 말 제가 제일 못하는 게 이런 거예요. 통찰 네. 뭐 그런 거 있잖아요. 저는 그런 거랑 좀 거리가 네. 멀고 약간 생계형 투자고요. 저는 가격을 제일 많이 봅니다. 네. 가격. 예를 들면 우리가 뭐 아파트가 10억이에요. 20평형에. 네. 그럼 그것이 비싼지 싼지 알 수 없습니다. 네. 왜냐면 그거 하나만 있을 때는. 근데 예를 들어서 그 주변 단지들이 15억이라고 해볼게요. 네. 그냥 판단하기 쉽게. 네. 그렇게 가격이 벌어지는 경우는 없지만 그러면 그 10억이라는 게 싼가요? 비싼가요? 그 어디에 따라서 다르죠. 그 15억 주변에 같은 아파트 단지가 있는데 하나가 10억이고 하나가 15억이에요. 그러면 이거 10억은 싼 거잖아요. 그만큼의 차익이 기대가 되는 거고 그런 것처럼 내가 어떤 가격을 뭐 예를 들면 건물을 산다 그러면 뭐 서교동 수익률이 다르고 홍대 입구역 이렇게 기준으로 이쪽이 다르고 이쪽 건너서가 또 다르고 상수역 네. 수익률이 다르고 상수역 인근 수익률이 다르고 합정동 수익률이 다르고 다 수익률이 다르거든요. 그러면 그 수익률에 그거를 내가 가격을 알고 있어야지. 예를 들어서 역 근처인데 여기가 수익률이 뭐 2.5% 3% 정도면 3%면은 괜찮은 건데 여기가 4%대가 나와. 그러면 이게 건물 가격이 괜찮은 거거든요. 그거를 근데 내가 만약 그 동네 수익률이나 임대료를 모르고 있으면 그게 싼지 비싼지를 판단을 못 해요. 그래서 내가 어떤 그 물건지에 대해서 가격을 좀 잘 파악하고 있으면 그게 이제 투자 기회를 금매를 잡는데도 좀 도움이 되지 않나. 왜냐면 금매라고 부동산 전화하는데 이게 싼 거야 아닌 거야 뭐 이렇게 그 헤매게 되잖아요. 가격에 주목하라. 그 가격을- 가치를 알아야 그렇죠. 된다는 거네. 네, 그죠? 가격을 다 알고 있어야 되는 거죠. 주식할 때도 그 가치를 알아야 되는 아니, 거죠. 주식에서 보통 보면 이제 뭐 마법의 패턴 뭐 이런 네. 거 좋아하시잖아요. 네. 뭐 이게 뭐 단타 기법 이런 네. 거 좋아하시는데 주식에서 제일 중요한 게 지금 가격하고 그렇지. 거래량입니다. 가격이죠. 그러니까 모든 시장 참여자들이 결정한 가격이잖아요. 아. 그럼 부동산도 마찬가지고 그러네. 그리고 가격 외의 거를 찾는 분들이 많은데 네. 왜 답안지를 놓고 왜 다른 데를 찾는 그건 정말 이게 통찰이 없다고 하시는데 네. 그냥 통찰을 그냥 따라가고 계신 거예요. 그러네. 네. 그냥 자동으로 통찰의 나한테 결과가 생긴 가격이니까. 거네요. 예. 부동산 하시는 분들은 거의 그렇게 하니까. 근데 네. 주식은 아예 안 했었어요? 주식을 제가 저 때 했었어요. 저기 동학개미운동. 아, 2020년 3월 그때. 네, 동학개미운동 네. 그때 제가 그 S 본부에서 네. 그 돈워리 스쿨이라는 거를 네. 이거 시즌 1 하시고 네, 제가 네, 시즌 2 네, 그때 그때 오셨죠. 나갔었는데 그때 뭐 주식 관련 프로그램을 하니까 그래서 좀 해봤었고 그러고 나서 뭐 저 몰랐어요. 그때 뭐 삼성전자, 현대차 이런 거 샀거든요. 카카오, LG화학 뭐 이런 거 그냥 널린 거. 잘 산 거 아니에요? 그때? 그러고 2020년 나서 3월. 뭐 네. 다 그리고 좋긴 1년 했죠. 지나니까 50% 올랐더라고요. 그렇죠, 그렇죠. 그거 팔았어요. 그리고 팔았어요? 네, 50%는 남기고. 네. 네. 그럼 잘하신 건데? 그걸 뭐 제가 알아서 한 게 아니라 네. 싸서 산 거고. 근데 그런 재미를 보면 그냥 나오기 힘든데. 근데 그게 뭐 제가 일단 현금이라는 게 필요하니까 또 그래서 이제 팔고 나온 거죠. 그걸 뭐 그 네. 이후로는 안 했어요. 그 이후로는 안 했어요. 그러면 네. 주식이든 뭐든 내가 투자해서 실패한 것도 있을 거 아니에요? 아 실패 많이 했죠. 어떤 거? 네, 저는 이제 처음에 부동산 투자할 때 지방 아파트를 샀었거든요. 근데 그때는 지금도 뭐 가격을 얘기했는데 그때도 가격만 봤었어요. 그래서 이게 싸다고 생각을 했어요. 월세 대비 이 가격이 싸다. 현금 흐름 대비. 근데
그 이후에 거기가 계속 하락장이었거든요. 음. 2016년 이때 샀으니까 지금 21년이잖아요. 네. 그러니까 한 7년 됐죠. 예, 한 네. 6, 7년 된 거죠. 예. 22년이네요. 네, 그러니까요. 근데 그동안 계속 가지고 있었죠. 그래서 그때 이제 빠졌을 때는 좀 고생을 했는데 그래도 뭐 올랐잖아요. 어차피. 월세 나오니까 그냥 계속 가지고 있었고. 그게 무슨 실패예요? 근데 어차피 올랐는데. 근데 만약 그 돈을 네. 제가 그 돈이었으면 네. 분당에 그때 갭으로 살 수 있었어요. 아, 기회 손실이 그러니까 네. 기회 손실금이 그렇죠.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렇죠. 아. 그런 게 있고 뭐 아니면은 그때면은 이제 뭐 마레프나 이런 것들 네. 지금 그거 생각을 해보면 네. 그때 초보 때 너무 몰랐다. 왜냐면 내가 초보 때는 3천만 원 모으면 네. 부동산 처음에 시작을 하면 3천만 원 가지고 투자를 하잖아요. 네. 그럼 1년 지나고 나면 3천만 원 또 모여 있어요. 어. 그러면 3천만 원이 어떻게 되냐면 3천만 원짜리 모자른 투자를 하나 해놓고 못난이 투자를 하고 현금 3천만 원 쥐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계속 마음에 쓰이는 거예요. 내가 6천 있었으면 더 좋은 거 살 수 있었는데 아. 막 그 상황이 계속 반복되거든요. 그러다가 다주택자 되신 분들 많을 거예요. 네. 물려서. 왜냐면 부동산 거래 비용이 크기 때문에 네. 그렇게 사면은 계속 갈 수가 없거든요. 부동산도 아, 물린다는 팔 수가 표현을 없어요, 팔 하는구나. 수가. 네. 주식도 물린 사람 많잖아요. 아니 주식은 10,000원 사서 네. 6년 지나서 10,000원이면 사실 본전이잖아요. 이건 몇 천만 원. 근데 부동산은 그 안 오르면 무조건 아. 마이너스라고 봐야죠. 또 이게 맞아요. 그런 왜냐면 비용이 네, 많으니까. 비용이 많기 때문에. 네. 그래서 월세로 받아서 이제 충당하는 형태로 하긴 했었는데 그거를 또 제가 그때 주택임대사업자로 8년을 묶어놨었거든요. 그때는 이제 네. 혜택 많이 줬죠. 예, 중과배제를 받기 위해서 네. 주택임대사업자로 묶어놨었는데 그러니까 8년 동안 하락인데도 계속 그냥 가지고 있었던 거죠. 예, 계속. 견딜 수 있었어. 예, 네, 그- 견딜 수 있었어. 근데 뭐 나중에는 까먹게 되더라고요. 그 상가격을 아니 그러면 그게 이제 최고로 손실을 본 실패를 거라면 많이 했었죠. 예, 그때. 최고로 성공한 거. 최고로 성공한 거는 사실 그때만 해도 갭이 네. 너무 붙어 있었기 때문에 풀피 투자라는 게 있었어요. 그게 뭐 제가 뭐 이 댓글이 어떻게 달릴지 모르겠는데. 그러니까 예를 들면 네. 이 전세금이 올라가는 추세예요. 근데 네. 갭이 너무 작으면 한 달 그 잔금을 뭐 한두 달만 늦춰도 뭐냐면 나중에 되면 전세를 맞추면 내가 상가격을 넘어서는 아. 그런 투자가 가능했거든요. 아. 근데 그런 경우에는 이제 들어간 돈이 없으니까 수익률로 따지면 네. 무한대가 돼 버리잖아요. 네. 그 뭐 마이너스로 들어간 돈이 있어야지 그런 건데 내가 돈을 회수를 하고 한 그런 경우가 이제 뭐 수익률로 따지자면 제일 높은 케이스고 부동산에서는 그때 이제 2015, 16 이때 시작하신 분들 같은 경우는 뭐 한 3천 넣어서 3억 벌고 이런 거 굉장히 많아요. 대전 둔산동이나 뭐 이런 데도 괜찮았고 요 지금 가장 최근에 오른 거는 그때 이제 갭 굉장히 많이 붙어 있었던 게 부평 상곡동 7호선 연장된 데 있잖아요. 네. 그런 데는 엄청 붙어 있었어요. 네. 뭐 한 1,500, 2,000 가지고도 뭐 살 수 있었고. 근데 그게 이제 확실히 이제 공사되고 뚫리면서 최근에 뭐 작년부터 네. 2020년부터 인천 엄청 올랐거든요. 네. 그러면 그때 이제 여러 채 사신 분들 그 상곡동 금호 아파트 이런 거 많이 사신 분들은 네. 좀 이익 많이 봤죠. 어. 예, 예. 근데 지금은 이제 그게 아니잖아요. 일단은 좀 힘들어졌죠. 네. 그리고 일단 그리고 시기가 참 중요한 것 같아요. 시기가 중요해요. 네, 그래서 사실 버스가 사실상 거의 떠나간 거예요. 이번 버스. 예, 예. 그래서 그렇다고 이제 제가 보니까 근데 버스가 10년에 한 번 정도는 오더라고요. 네. 네, 그리고 다음 버스를 노리는 것도 지금 뭐 무리하게 붙는 것보다. 맞아요. 네, 근데 그때 갭으로 들어가신 분들은 말이 좋아 갭이지 그 기만장 차이였거든요. 네. 그러니까 네트로 따지면 순수익률 따지면 뭐 네. 이거는 대선 테마주 저리 가라 수준이 되는 거죠. 근데 그때 타이밍, 네, 그 네. 주식도 마찬가지로 아까 네. 뭐 50% 플러스가 났다고 얘기했지만 네, 네, 2020년 3, 4월에 동학개미 운동 하셨던 분들은 재미를 봤어요. 그리고 3, 4월도 있었지만 진짜 재미있었던 게 11월 3일 11월. 날 미국 대선 끝났을 아. 때 그 대선이 안 치러질 줄 알았거든요. 예. 트럼프가 불복한다 예, 해가지고 예, 예. 그래서 뭐 바이든이 되서기보다는 아. 이게 대선이 별 문제가 없으니까 그때 11월 31일 종가가 2,250이었는데 예. 그게 3,200까지 두 달 만에 가버린 거잖아요. 예. 예, 그러니까 그런 시기가 그런 버스가 한 번씩 있죠. 오는데 근데 뭐 살아 있으면 근데 지나고 보면 그게 보이니까 그게 문제인데 가상자산도 마찬가지죠. 그래서 말씀하신 대로 나대야죠. 뭐라도 하나 사놓고 예. 나대야죠. 그 포인트는 역시 아까도 얘기했는데 나대라 그리고 타이밍 네. 이거면 됩니까? 저는 이게 실거주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딱 판단할 수 있는 기준이 있는 것 같아요. 예를 들면 지금
대출해가지고 월세를 내는 비용이랑 내가 대출해가지고 고정금리로 했을 때 그 주택 같은 경우는 담보 가치를 가장 잘 잡아주는 자산이거든요. 네. 그럼 예를 들어 내가 30년 만기로 원리금일 때 원금 빼고 이자만 따졌을 때 비용이 원금은 내 돈이니까 그렇잖아요. 그럼 이자를 따졌을 때 이거 내가 월세 내는 거랑 네. 월세가 기본적으로 전세보다 비용이 높거든요. 네. 월세 수익률이랑 내가 이거 나가는 거랑 비등비등해졌을 때 그때는 집 사는 게 맞는 선택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왜냐하면 이걸로 어차피 나가는 비용인데 주거 비용인데 저는 1.5배 이 비율은 그러니까 월 뭐 주식처럼 따지면은 월 이자 비용, 월세 대 이자 비용 비율 이게 1.5배 정도 수준이면 저는 매수해야 되는 타이밍이라고 생각하거든요. 네. 1.5배 이하에 있다면. 네. 왜냐하면 실제로 그것이 저는 나를 변동성에다 노출시켜 줄 수 있는 게임의 참갑이라고 생각해요. 그 네. 월세랑 이거 네. 이 이자 비용의 차이가. 근데 그게 너무 붙어 있다는 거는 이 게임에 참가하는 참가비가 굉장히 싸져 있는 상황이라는 거거든요. 그럴 때는 저는 과감히 좀 나서 봐도 되지 않나. 뭐 이런 비율이 아마 없을 거예요. 그럼 왜냐면 뭐- 저만 생각하니까. 그 타이밍은 잘 모르겠으니까 네네. 우리가 지금으로 따져보면 지금 당장 네. 또는 지금 많이 벌어져 있죠. 지금 당장 또는 올해 네네. 어떤 타이밍이에요? 지금요? 네. 지금 같은 경우도 갭 붙어 있는 데들은 있어요. 근데 문제는 이런 겁니다. 과거에 내가 20짜리 지방에다가 20짜리를 서울에 예를 들어 압구정 현대가 100이라 그러면 네. 20짜리 5개를 팔아가지고 100을 해가지고 여기 들어올 수 있었어요. 그렇죠? 근데 지금은 양도세 중과를 맞잖아요. 5채라 그러면 거의 그럼요. 한 70% 정도를 네. 맞는단 말이에요. 네. 그러면 오히려 이게 빠져가지고 네. 50이 되고 10이 되는 게 네. 팔아가지고 압구정 현대로 내가 전진하기에는 네. 더 좋은 상황이 되는 거죠. 네. 그래서 저는 지금 채수를 늘리는 거 같은 경우는 진짜 완전 진짜 고수의 영역이라고 생각해요. 아. 왜냐하면 저 같은 경우도 이번에 채수를 늘리다가 한번 취득세를 2억을 냈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세금이 계속 바뀌기 때문에 그거를 팔로우업을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제가 뭐 하나를 샀는데 그때만 해도 그 전까지만 해도 임대사업자 등록을 한 것들을 취득세 할 때 주택수에서 빼줬었어요. 근데 어떤 날짜를 기점으로 이것 역시 취득세 산정할 때 이것이 물건 개수에 들어간다로 바뀌었는데 룰이. 근데 제가 그거를 모르는 거죠. 그러고 나서 취득을 하고 나서 딱 하려고 그러는데 이제 그 잔금 치고 국밥 먹으려고 먹는데 전화 온 거예요. 법무사님한테. 그래서 왜요? 이랬더니 이거 여기 이거 분양권 있고 이거 뭐 있고 이거 맞아요? 이러는 맞는데요. 그러니까 그러면 그 분양권 하나만 들어가서 취득세 8% 아닌가요? 이랬더니 아니에요. 무슨 소리예요? 이러면서 딱 하니까 네. 앉은 자리에서 그냥 1억 9천을 입금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이 주변을 다 알아야 되는 거예요. 하다못해 그러면 세무사님 구하기 네. 너무 네. 자주 세무 바뀌니까 이걸 많이 세무사님도 안 하려고 그래. 네. 너무 근데 어려워. 그러면 기왕에 오늘 친정에 와주셨으니까 네네네. 투자에 관심 있는 분들을 위해서 네. 미래 투자처는 이게 좋습니다. 미래 투자처. 아니 또는 그러면 그게 질문이 좀 마음에 안 드시면 아니. 제가 얘기할 수 있는데 저는 진짜 완전 그 뭐라 그러지 고수 이런 게 아니고 그냥 유튜버거든요. 그래서 제가 얘기하는 게 사실 이 들으시는 분들이 느낄 때 뭐 저런 얘기를 하나 아니 이렇게 실 생각할 수 경험에서 투자 성공을 이룬 분이니까 그 경험은 중요하죠. 아니면 투자할 네. 때 이거는 조심하셔야 돼요. 이렇게 하시면 큰일 나요. 이걸 말씀해 주시든지. 저는 투자는 네. 사실 언제 하느냐도 중요한데 안 뺏기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안 뺏기는 거. 네, 제가 예를 들어서 네. 용인에 아파트를 갖고 있었는데 네. 그게 계속 안 올랐었어요. 2020년 돼서 올랐습니다. 네. 근데 그 전에 2018년 말부터 19년까지 그 잠깐 네. 그때 어떤 일이 있었냐면 전부 다 막 하락한다 그랬어요. 헬리오시티 입주 물리고 막 이러면서 동탄에도 입주 막 많고 이러면서 그때 많은 전문가분들이 이제 주택시장 끝났다 막 이런 얘기를 할 정도였어요. 그러면서 저도 전세가 많이 빠지면서 그거를 억지로 팔아야 되는 내가 팔고 싶지 않은데도 팔아야 되는 상황이었던 때가 있었거든요. 근데 운 좋게 그걸 넘겼지만 내가 의도치 네. 않은 이유로 네. 내가 원하지 않았는데 팔게 된 것이 올라가면 그게 꿈에 나오거든요. 그러면 다시 투자에 멘탈 잡고 들어가기 정말 어렵습니다. 네. 그걸로 인해서 내가 뭐 금전적 타격을 봐서가 아니라
내가 잡았던 거를 예를 들어 낚시 좋아하세요? 가끔 하죠. 낚시를 내가 해가지고 그 붕어를 이만한 걸 잡았어요. 근데 잡았다 놓치면은 진짜 다 했는데 뜰채 못 떠가지고 아. 흘린다고 생각을 자기가 해요. 투자 다 준비해놓고 네. 마지막에 낭패 보는 것만큼은 하지 말아주세요라고. 그러니까 보유 기간을 내가 10년이고 네. 20년이고 가져가도 뺏기지 않을 정도 네. 수준에서 해야지. 알겠습니다. 뭐 그거 장기 투자고 뭐고 할 수 예.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합니다. 네. 신사임당과 이런저런 얘기를 나눠봤는데 역시 오늘 기억에 남는 거는 과감하게 아, 그리고 막 이렇게 막 분주하게 그리고 타이밍 잘 잡고 네. 이렇게 정리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괜찮죠? 아, 뭐 저는 그 나댄다는 표현이 나댄다. 참 와닿습니다. 아, 나대셔야 됩니다. 네, 앞으로도 예. 나대보려고요. 자, 두 분 고맙습니다. 네. 저희는 네. 월요일 6시 반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